자, 공룡 대백과 얼빵이. 아, 정말 진짜.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왜 그래 또 갑자기? 이 둘은 만나기만 하면 투닥거려요. 야, 진짜 그럼. 야, 얼빵아, 왜 너 그렇게 천박만 보고 그렇게 싸움을 걸고 그래? 그렇다고 네가 무슨 뭐 아시아의 제왕이 되냐? 자식 보라, 내가 너 못할 소리 했냐?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저 성격이 좀. 왜 들어가? 왜 들어간대? 거대 공룡의 비밀. 얼빵이도 전박이도 못 낀 공룡 앞에서는 그냥 한 방에 깨갱이네요. 그렇죠. 우리 공룡 연구원 친구들 가장 키가 큰 못 낀 공룡 기억하나요? 용진 투. 네, 아르겐티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가장 길고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못 낀 공룡이고요. 키가 가장 큰 못 낀 공룡은 키가 무려 18m. 그거잖아요. 아파트 6층 높이의 사우루 포세이돈. 아, 연구 키가 몇이에요? 140cm예요. 유지용 군의 키가 140cm니까 그러면 이 못 낀 공룡의 키는 유지용 군의 13배. 못 낀 공룡이 키가 커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룡을 알아야 합니다. 후기 트라이아스기인 약 2억 3,100만 년 전에 살았고 주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는 공룡 팜파기아. 몸 길이 약 1.5m, 몸무게 약 10kg으로 긴 뒷다리로 걸어 다니는 잡식성 공룡이었다. 저게 몸 길이가 1.5m면은 뭐 작은 공룡인데 쟤하고 못 낀 공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팜파기아가 거대한 못 낀 공룡의 조상뻘 되는 공룡입니다. 데이, 농담도 지나치시네. 아, 이렇게 작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30m가 훌쩍 커요? 아, 그리고 얘는 두 발로 걷는데 못 낀 공룡은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트라이아스기에 커다란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화산 폭발. 트라이아스기 후반부에 초대륙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며 화산 활동이 급격히 많아진다. 화산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아져 대기 중 산소 농도는 10에서 15%로 하락하게 된다.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 갖고 산소 마스크. 저 주세요. 저 먼저. 저는 어린 딸이 있어요. 제가 할게. 아들 있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잠깐만. 형님 먼저 하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트라이아스기 동물들도 숨쉬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은 엄청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떨어졌어요. 영양가가요? 네, 섬유소만 많아지니까 같은 무게당 들어있는 영양분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많은 영양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많이 먹어야지. 훨씬 많은 양의 식물을 먹기 시작한 팜파기아의 후손들. 식물의 질긴 셀룰로스를 분해하기 위해 소화기간이 길어지면서 배도 커지고 몸도 역시 무거워진다. 큰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네 발로 걷기 시작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며 넓고 높게 흩어져 있는 식물들을 먹으려고 긴 목을 발달시킨다. 길어진 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꼬리 또한 길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쥐라기 후기엔 우리가 잘 아는 못 낀 공룡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저렇게 몸집이 커진 거네요.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살이 찌면은 몸에 이상이 오지 않아요? 그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 못 낀 공룡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거대해진 거라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목이 길어서
머리까지 피를 보내려면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세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머리가 펑? 엄마? 그거 어떻게 돼요? 머리가 폭발돼? 그래서 못 낀 공룡 뇌의 혈관 구조는 요즘 살고 있는 못 낀 동물의 혈관 구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린. 목이 긴 기린은 피가 머리로 가기 전 턱 밑에서 핏줄이 분산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고개를 숙여도 머리의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다. 목 긴 공룡들 역시 기린과 비슷한 혈관 구조를 지녔을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 못 낀 공룡이 우리 사람처럼 항상 체온이 일정한 항온동물이라면 황혼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중생대 나무나풀은 남아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 몸에 생긴 열이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피가 부글부글 끓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가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못 낀 공룡이 항온동물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변온동물인가?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공룡의 체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되네. 먼저 데이노니쿠스 얼빵이 파르보사우루스 점박이가 더 큰 공룡. 아하, 역시 먹긴 공룡이 더 큰 공룡. 오, 싸이가 왜? 싸이의 크기가 안돼, 싸이 그만. 싸이가 오늘 주인공이 되고 싶었나 보구나. 그렇죠. 커지면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른 공룡들도 못 낀 공룡처럼 커지고 싶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크기 그 자체. 마동석처럼 덩치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나요? 아유, 절대 못 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룡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점박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점박이 소환! 우리가 보기에도 점박이가 덩치가 엄청 큰데 목긴 공룡에 비하면은 뭐 애기 같네요. 네, 못 낀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육식공룡 알로사우루스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어깨도 못 미쳤거든요. 공격할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몸이 거대해져서 좋은 또 다른 장점도 있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수명!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느릿느릿 행동하니까 에너지 소비도 적고 아무래도 오래 살았을 겁니다. 38살까지 장수를 한 목긴 공룡도 있었죠? 예. 20대 초반에 대부분 죽는 파르보사우루스에 비하면 엄청나게 장수한 거죠. 초식 공룡들을 공격하려는 벨로키랍토르. 하지만 목긴 공룡의 거대한 다리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목긴 공룡은 다른 초식 공룡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을까? 덩치 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든든하고. 그렇죠. 다른 초식 공룡들 입장에서는 못 낀 공룡 옆에 살았으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요즘도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얼룩말 같은 초식 동물이 덩치가 더 큰 코끼리나 코뿔소 옆에 같이 몰려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캄프토사우루스 같은 공룡이 있어요. 후기 주력이 약 1억 5,630만 년 전에서 1억 4,680만 년 전에 살았고 주로 미국에서 발견되는 캄프토사우루스. 몸길이 약 7m, 몸무게 약 2.5톤. 뛸 때 방향 전환이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캄프토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들은 못 낀 공룡같이 거대한 공룡이나 아니면 스테고사우루스처럼 방어를 잘하는 공룡 근처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덩치가 커서 자기한테도 좋은 장점이 있었지만은 다른 공룡들한테
도움까지 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네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커서 새끼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내가 본 공룡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사우루스. 후기 쥐락이 약 1억 5,200만 년 전에서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고 주로 미국에서 발견되는 바로사우루스. 몸 길이 26m, 몸무게 20톤의 목 긴 공룡이다. 바로사우루스는 앞다리를 들었을 때 2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뒷다리의 골격 구조가 튼튼했으며 앞다리 또한 내려올 때 충격을 견딜 만큼 튼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바로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브라키오사우루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 긴 공룡은 상체를 들었다가 내리 찍을 때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너무 커서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내리 찍으면서 하중 때문에 자기 무릎뼈가 작살이 난다. 그렇죠.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는 게 힘들어서 목 긴 공룡들은 새끼를 많이 낳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R 전략. 맞습니다. 뭐 이거 제가 공룡 프로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죠? 참, 제가 다 뿌듯하네요. 오늘은 목긴 공룡이 거대해지기까지의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목긴 공룡이 환경에 적응하게 하면 자기 몸집을 크게 불리는 것은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덩치가 작은 당시의 초식 공룡들도 목긴 공룡한테 보호받으며 목긴 공룡을 크게 단련했을 듯 싶네요. 느리고 둔한 중생대 최강자 목긴 공룡의 거대화는 자연의 묘수다. 가장 무서운 포유류, 가장 무서운 파충류. 생김새도 사는 법도 다른 두 포식자의 먹고 사는 모습이다. 허나 둘의 진짜 차이점은 따로 있다는데. 몸무게 약 200kg인 동물원 호랑이의 하루 식사는 닭 한 마리. 호랑이와 몸무게가 비슷한 코모도 왕도마뱀은 90일에 한 번만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야, 석 달에 한 번 먹고 그 몸이 어떻게 유지되냐? 연운인가 항운인가 체온의 비밀. 아니, 여기 웬 거북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아니, 얘들이 여기 웬일이에요? 아니 근데 다들 자나? 얌전하네. EBS 왔으면 좀 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파충류는 대부분 햇빛을 받아서 일광욕으로 체온을 높이잖아요. 근데 여기 스튜디오는 기온이 높지 않으니까 이 동물들의 행동이 굼 떠지게 된 거죠. 아하. 한번 만져보세요. 네. 우리 연건 친구도 와서 만져볼래? 느낌이 어때요? 거북이는 껍질이 딱딱하고 도마뱀은 피부가 매끈매끈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코모도 왕 도마뱀 봤잖아요. 예. 걔도 만지면 이런 느낌일까? 하하, 코모도 왕도마뱀을 감히 만질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저는 뭐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만져봤다 하면 이런 도마뱀과 뭐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 또 왕도마뱀처럼 자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는 법, 특히 먹는 법을 결정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체온입니다. 사람들은 36.5도의 체온에서 가장 안정적이듯이 동물들도 각기 자기마다의 체온이 있는 거죠. 연운, 항운, 머리 아파. 그래도 제대로 알고 가야 진정한 공룡 박사. 인간과 대부분의 새, 포유 동물같이 주변의 온도에 상관없이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 항온 동물. 어류, 파충류, 양서류같이 주변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면 변온 동물. 변온 동물은 대부분 피부가 얇고 털이나 깃털이 없는 반면에
항온동물은 피부가 두껍고 털이나 깃털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박쥐나 곰은 포유류이지만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잠을 잔다. 그리고 스스로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내온동물. 외부에서 열을 얻어야 하는 외온동물까지 이렇게 정리해보자. 이거 정말 복잡하네요. 복잡해. 포유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파충류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룡은 여기서 어느 쪽이냐 이건데. 추측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공룡 대백과 하면서 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공룡은 새니까 조류나 포유류 쪽 아닐까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룡의 체온에 관한 논란은 꽤 오래전에 시작됐지만요. 아직까지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니, 우리가 화석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공룡마다 조금씩 다른 추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 대백과에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자는 거죠. 얼빵이네요. 그러니까 얼빵이 같은 데이노디쿠스를 포함한 마닐라토라류 공룡들은 크기가 작고 온몸에 수북한 털이 덮여 있는 게 특징이죠. 이게 메이롱이라는 리틀 데이노니쿠스인데요. 꼬리로 목을 두르고 목을 오른쪽 앞다리 밑으로 놓고 웅크린 자세의 화석입니다. 새 같네요. 자는 게. 맞습니다. 새도 항온동물이고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머리, 날개, 다리가 체온이 낮아서요. 이렇게 움츠리고 잠을 자는 거죠. 딱 메이롱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이게 심장에서 먼 발이나 손, 이 체온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육식 공룡들도 새처럼 항온 동물이면서 내온성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맞다. 공룡은 새니까 새랑 같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체온을 유지하려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몸무게가 5톤이 넘는 타르보사우루스는 매일 고기를 100kg 이상 먹었어야 되거든요. 사냥하다 하루 다 가겠네요. 사냥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먹는 것도 힘듭니다. 호랑이가 닭을 먹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한 입에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냥하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 몸집이 더 큰 초식 공룡들은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100kg씩 먹는 코끼리보다 10배 이상 큰 저런 목긴 공룡은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공룡 시대 숲이 남아나질 않았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공룡이 새하고는 체온이 달랐다는 얘긴데. 이거 어려워. 아우 어려워. 예, 거대한 공룡이 내온성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내온성 동물은 어떻게든지 남은 체열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땀구멍으로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 사람과 달리 개들은 몸에 땀샘이 없어 체온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며 열을 배출한다. 또한 몸집이 큰 코끼리는 큰 귀를 펄럭거리고 물쏘는 차가운 진흙 목욕을 하는 등 자기만의 방법으로 남는 열을 배출한다. 자, 커다란 공룡도 다른 동물들처럼 자기만의 체온 배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공룡 연구원들의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이상현 연구원. 이 그림은 그 알로사우루스의 그림인데요. 알로사우루스가 살았던
그 모리슨층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건기의 알로사우루스가 말라붙은 호수 바닥에서 뜨거운 땡볕을 피해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흙 목욕을 했군요. 진흙 속에서. 예. 그러면 이번엔 건승재 연구원. 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달린 덫으로 시원한 바람을 빨아들이고 뜨거운 열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연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공룡 나름대로의 그 체온 조절법이 예. 있었을 것 같네요. 작은 공룡과 큰 공룡의 체온 체계가 분명히 달랐다. 그러면 제 생각은 작은 공룡은 내온성, 큰 공룡은 외온성.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 왜 그래 또? 바다하거나 장수 거북처럼 커다란 해양 파충류들은 오히려 큰 몸띠 때문에 항원 동물처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작은 병과 큰 병이 있다. 모두 뜨거운 물이 담겨 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따뜻함을 유지할까? 이렇게 큰 체구를 가진 동물도 작은 동물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까? 카르보사우루스와 목긴 공룡들이 대형 파충류와 같은 체온 체계를 가졌다면 적게 먹으면서도 활동적이고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었겠네요. 야, 이거 뭐 다른 파충류들이 엄청 부러웠겠네요. 그렇다면은 바다거와 장수 거북 쪽으로 갈까? 아니야. 근데 아까 얼빵이를 보면은 이게 또 새 이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결정했습니다. 이쪽 저쪽 다 통하는 딱 가운데. 하하. 그렇잖아도 2009년에 미국 유타 대학의 스콧 샘슨 박사는 공룡의 체온이 내온성과 외온성이 아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중온성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일명 골디락스 가설이죠. 골디락스 가설이란 골디락스와 곰 3마리란 동화 속에서 크지도 작지도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것을 찾는 소녀 이야기. 공룡들도 그랬을까? 그렇다면 일단은 내온성과 외온성의 장점을 모두 갖춘 최적의 체온 같기는 한데 공룡은 지구 육상을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지배했잖아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내온성이다, 외온성이다 또는 중온성이다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어? 그렇지? 아이고 무거우실 텐데. 아이고 내 체온 느껴지지? 응? 이게 36.5도란다. 사람의 체온이. 야, 전봐. 나 하나, 너 하나 달라.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아, 가자, 일찍 가자. 어이 나도 준비 안 됐어. 아유. 자연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적응하고 맞춰가고 그게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비법이다.